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87명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때문에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방역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하루 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2,0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달 말엔 3,000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재확산 양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보다는 신규 확진자가 다소 줄었는데 보통 경향성을 보면 평일 기준으로 수요일이 가장 많고요. 목금이 다소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은 감소세가 아니고 여전히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중에 어떤 하나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네.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게 되면서 이에 따른 감염자 감소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뭐 최근에 모더나 백신의 수급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최근에 어떤 접종률은 상당히 조금 더딘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부정적인 요인은 아무래도 지금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만 최근에도 환절기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감기 환자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일단 그 온도가 향후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작년 3차 유행 때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계절적인 요인이 부정적인 요인인데 긍정적인 요인은 다소 크지 않고 부정적인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향후에 증가세는 계속 진행될 거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3,000명, 4,000명까지도 지금의 방역 강도를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방역 당국은 현재와 같은 확산세의 원인을 휴가철 피서나 여행으로 이동량이 많아진 것과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 이렇게 꼽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확산세의 기본적인 원인은 델타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건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도권에서 처음 델타 변이가 확산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대표적으로 부산이나 대전 지역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을 때 초기에 선제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초기 대응이 부실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확산이 계속 장기화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인은 델타 변이가 맞는데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재확산, 다시 확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4단계를 적용하면서 증가세가 잠시 멈추는 단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넘어서 지금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의 원인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도 언급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피로감과 경각심이 4차 유행 초기보다는 다소 또 완화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휴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방역 당국이 과거 작년의 휴가철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네. 좀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도 약간 일정 부분 방역 정책에 있어서 오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휴가철하고 지금의 휴가철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방역 당국이 휴가철의 확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네. 벌써 이미 휴가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늦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휴가철 이동량 증가와 긴장감 완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일단 근본적으로는 초기 대응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추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도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는 낮 시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뭐 낮 시간 6시 이전에 그러니까 저녁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모이는 그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상 이렇다 할 방역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최근의 유행세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강화를 하게 되면 6시 이후가 아니라 6시 이전에 대한 어떤 관리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일부에서는 그
국내 코로나19 방역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3T라고 이른바 3T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해서 추적하고 치료하는 방안인데 이게 한계에 드러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 동의를 못하겠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크게 감염병 관리는 과학적인 부분과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3T거든요. 근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고강도의 이런 방역 관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이런 조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안이 남아 있는데 한계에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해보지 않고 먼저 다른 방법을 찾는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정도의 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위중증 환자도 늘면서 의료 체계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가 치료를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 치료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자가 치료는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배수의 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하고 나서 역부족일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자가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제한적으로는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12세 미만의 그 아동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부모가 같이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부모가 감염됐는데 그 아이가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돌봄 때문에 자가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건강한 성인들이 이런 자가치료를 하게 되면 주변에 굉장히 자가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주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인접한 곳에 자가치료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사회적 불안 요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그 자가치료 하시는 분들의 명수가 늘어나게 되면 분명히 일탈을 하시는 분도 발생을 할 겁니다. 더군다나 자가치료를 하다가 이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가치료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커버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위중증 사례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들이 자가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굉장한 사회적인 불안 요소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방역 모든 측면에서 자가치료는 이 마지막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해졌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력보다 치명률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건데 정부는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고려해서는 안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할 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차 접종 기준으로 42% 남짓의 예방접종률을 보이고 있고요. 2차는 겨우 16%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미접종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 미접종자 중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위중증 사례나 아니면 사망 사례도 증가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려면 실제로 전 국민이 거의 100% 가깝게 접종을 받으신 이후에 그 당시에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신 관련 질문도 드릴 텐데요. 현재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정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상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백신 편식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맞을 어떤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선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해결 방안 더군다나 여기에 과거에 백신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무력화된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앞서도 보도에서 나간 것처럼 접종 연령을 낮추면 가능은 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20대에서 40대까지 중에
백신을 빨리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요. 예. 이 경우에는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접종을 받으실 분도 분명히 계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1차 접종을 아스테라로 하신 다음에 2차 접종을 다른 그러니까 mRNA 백신 형태로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선택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더군다나 지금은 접종 간격이 교차 접종인 경우에도 접종 간격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단축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이 10주에서 12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자체가 효능을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 때문에 그런데 네. 교차 접종을 할 때는 이러한 어떤 그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 간격도 줄이고 아스트라 1차 접종 시 2차 접종은 교차 접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 접종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백신 효과만큼이나 백신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